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뭐 이력에 대해서 제가 예. 많이 들었어요. 예. 뭐 복지목회와 또 교회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목회 생활하고 복지목회한 지 참 오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인생에 관한 전반전을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 뭐 이걸 좀 한 문장으로 예. 좀 표현해 줄 수 있는가요? 예. 나는 누구다. 예. 소대에 가장 그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 질문 던졌던 것처럼 뭐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뭐 했고, 또 제가 뭐 신학자의 말을 좀 들리자면 스스로 우리는 성찰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면서 저 또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처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아주 동감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나 아닌 내 속에 이런 악한 생각도 있구나라는 거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러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린 시절 예. 뭐 그 가정적 배경이 어때요? 예. 어떻게 형제들 중에 어떻습니까? 예. 예. 저희는 이제 마씨 장손의 이제 장손 가정이고 32대 손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족보를 보니까 또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 마을에서 그 마씨 종가 마을입니다. 지금도. 그 70 가구가 있는데 원래 마씨 아닌 사람은 한 가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나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친척이니까, 가족이. 그러다가 뭐 김씨 한 가정, 강씨 한 가정, 또 뭐 이씨 한 가정,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서너 가지, 지금까지도 그 가구 외에는 종가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 전라도 강진 작천이라는 곳인데, 작천이요? 예, 작천면 삼열리 그 마을까지 이름을 대면 용동 마을인데, 지금도 한 70가구에서 80가구인데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나오게 됐고, 사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가면 한 10리 정도 떨어진 4km 이상을 가야 작천명 교회가 있어서, 그때 거기까지 논두렁으로, 그때는 교통편도 없으니까 뭐 겨울이나 뭐 되면, 농번기 때면 이제 그거 이제 부모들이 해야 되니까 몰래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막 논두길로 달려서 4km를 단숨에 가야 했고, 이제 종소리 듣고 이제 갖고 오고 가면서 겨울에는 눈이 푹푹 빠져가는데, 이제 시골 교회라 가보면 톱밥을 그 당시 썼던 것 같아요. 톱밥 난로. 그래가지고 그 톱밥을 이렇게 많이 부어놓으면 그 불꽃이 반짝반짝 하면서 타면서 예배 시간에 이제 클로즈 되면서, 그때는 장의자도 없고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게 저한테는 평생에 개척을 하면서도 그랬고, 그 동요 같은 그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았고, 참 마음의 고향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25년 동안 아동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늘 어떤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낳으셨어요? 그
현재는 8남매인데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한 아이는 좀 실수를 해서 그래서 이제 9남매 출생인데 이제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우리 형제들은 8남매. 8남매. 예, 위로 제가 장남인데 위로 이제 누이 셋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밑에 또 여동생 둘 또 남동생 둘 이렇게 있는데 남자가 5남, 3남. 3남. 예, 위는 다 여자 세 분. 아, 예. 3남. 예, 3남 5녀. 예.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웃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독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주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딸 낳고 집안에 일이 생긴 거예요. 아들 못 나니까 막 이제 그치. 제가 3대 할아버지 6살 때까지 계셨으니까 집에 대가족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3대 할아버지. 네. 예. 그 부모님은 지금 살아 계셔요? 예. 이제 어머니는 며칠 전에 구순잔치 해드렸고, 예. 필사성경 선수 처음부터까지 다 쓰신 거를 기념하면서 구순잔치 해드렸고, 아버님은 53세 제가 대학 3학년 때 지병으로 소천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대학 3학년 때 가장이 된 거죠. 예. 아, 예. 그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빈자리 메꾸시냐고 참 많으셨어요. 아버지 하면 기억나는 게 뭘까요? 아버지 하면 이제 많은 농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목이 좀 안 좋았어요. 그때는 이제 편도선이 심했고 그래서 그 강진 작전에서 아버지 등에 업고 그 당시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뭐 하루에 한두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그 목을 치료한다고 영암까지 거의 한 46길이죠. 이제 차를 타고 병원을 가야 되니까 강주시로 가야 되니까 그 새벽에 등에 업혀서 그 부치제라는 제가 있는데 그 힘든 비탈길을 얻고 갔던 기억이 평생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예. 아버지는 상당히 약주도 잘하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엄한 그런 아버지였는데 평상시에는 또 그렇게 또 자상하시고, 그 삽 하나에도 그 자흥 사범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아버님이요? 예. 자음. 예. 그 도구 하나에도 영어로 M자를 그 딱 이렇게 새겨놓은 거 보면,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어떠한 또 소심한 면도 있었던 것 같고, 자녀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누가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신앙생활. 저희 이제 큰 누이인데, 네. 큰 누이가 강주 이제 스피아 여중고 이제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큰 누나도 광주의 고모집에서 이제 아이 공부도 가르쳐주고 가정 가사를 하면서 자체 아닌 자치 그러니까 고모집에 이제 같이 기거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둘째 누이가 또 광주로 오게 됐고, 그 둘째 누이가 저를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이제 시켜줘서, 광주로. 예. 그때부터 이제 저도 같이 자취 생활이 시작됐는데, 중학교 때부터 광주로 1학년 2학기 때, 광주로. 예, 광주시로 이제 전학을 시켜줘서 광주로. 그 학원이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동성중학, 강주상고 그렇게 이제 같이 운동장을 쓰고 동명여중, 강주여상 이렇게 교문이 2개인데 한 유은학원 쉽게 말하자면 4개 학교의 그 재단법인이었던 거죠. 예. 근데 우리 목사님은 예. 언제부터 신앙생활한 거예요?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제 시골에서 그냥 걸어서 그렇게 좀 다녔고 3학년 때 이제 저희는 한번 그 중학교 1학년 전에 한
1년 정도 아버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이제 강주로 전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려고 고모댁에 이제 같이 있으면서 고모 고숙이 그때 교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로 전학을 해서 한 1년 동안 다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3대 할아버지까지 이제 6살 때는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와서 이제 강주에서 그 쌀가게를 하면서 이제 저를 가르치고 이제 그랬는데 오래 못 계시고 시골에 이제 부모님 때문에 저 할아버지 때문에 이제 내려가시게 되고 저만 홀로 남았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이제 고수하고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는 거죠. 예. 초등학교 3학년 때도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본격적인 이제 신앙생활은 중학교 1학년 때 와서 이제 누이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로교 통합적이었던 그 남정규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세례도 받고 두 누이도 거기서 결혼식도 했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무슨 교회라고 했죠? 광주 동광교회. 총회장 하셨던 이제 남정규 목사님. 여기 세례 받았군요. 이 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그 대학을 신학대학에 신학과에 입학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부끄럽습니다만은 어떤 계기가 있다면 신학교 가려고 서울로 올라온 건 아니었고 강주 상고를 졸업하고 이제 로망이 사촌 형님들이 은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 그 은행 백지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은행에 다닌다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도 보면 그렇게 돋보이고 나도 상고 가서 은행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양면 작전을 썼죠. 대학도 가고 싶고 은행에 취업도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대학을 간 다음에 야간 대학이라도 가야 되겠다. 은행에 취업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는 꾸준히 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점수가 연대 상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든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연대 회계학과 무역학과 이제 그 세과를 경영학과를 넣었고요. 거기 넣으면서 이제 접수가 잘못돼 가지고 원주 분교라도 해서 나는 안정권에 들어가고 사실은 이제 학업을 해야 되겠다. 저 개인 생각이었고 그렇게 또 넣었고 부모님하고 이제 저희 고모님은 연대 신학을 너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서를 막 사가지고 오고 저는 그때 좀 굉장히 죄송했지만 연대 신학과를 안 넣고 이제 그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를 넣어서 이제 그 면접 과정에서 꼬여서 사실은 진학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영락교에 이제 누님이 이제 고등부 교사를 하고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라든지 경영학과 연대 교수님들하고도 상담도 했고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걸 어떻게 학교하고 상담을 해야 될지. 그런데 사실은 이제 누이는 속으로는 잘 됐다 생각한 거죠. 이제 신학을 안 가고 딴 데를 갔는데 이제 수성을 해보니까 장로의 신학대학이 목사가 되려면 거기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누이도 사실은 교단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연대 신학을 가면 공부도 좋은 데서 하고 신학을 하면 우리 집안에서 장남이니까 한 사람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 거기를 보냈고 이제 목회 쪽으로는 사실은 신학 대학을 가야 대학원 코스를 맞춰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이제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이제 박조중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사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장신대를 입학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전혀 학교도 모르고, 그 학교가 통합측의 대표적인 학교라는 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간 거는. 한신학교를. 예, 가보니까, 그래도 우리 연배가 그래도 제일 그래도, 많지 않을까 그랬더니 장신대를 가보니까 나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신학 간 사람들이 막 40대, 막 그 당시에 20살인데 아버지 같은 분들이 오고, 막 학부서부터도, 우리는 완전히 어린아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신학교에 일단은 뭐 누님의 권유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예. 어차피 뭐 본인의 어떤 결정에 갈 수도 있었는데, 예. 그래도 뭐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영적 경험이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예. 그런 어떤 영적 경험들이 있었는죠. 예.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와서 이제 누이 집에서도 종로에서 통학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갖고 싶었고, 또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기숙사를 또 우선적으로 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숙사 생활이 시작됐고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영락교회 그 대학부에 이제 나가서 산지 오지 이렇게 이제 강원도 쪽으로 다니면서 그 내마성교회라고 박병용 목사님이 이끄는 그런 선교 단체였는데, 산속에 가서 이제 그 교사들이 그 강원도 같은 데는 산골에는 없으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대신 해주고 그랬어요. 7일 10일씩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역부터 대학부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활동 중에서 한경림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때 3세인가 5부 6부를 손을 떨어가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1부부터. 그래서 저희는 한 부를 꼭 들어가서 듣고, 또 대학부 가서 또 설교, 대학부 담당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는 도움이 됐고,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또 대학부는 대학부의 대학생들 눈높이에 또 설교를 듣고,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영적인 어떤 도전을 받은 분들이, 예. 뭐 어떤 한경규 목사님한테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젊은 청년기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래도 영적인 도전을 한 목사님한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어떤 목사님에게 많이 받으셨어요? 이제 한 목사님은 이제 설교 스타일로 93세에 설교한 것 보고, 야, 그러면 100살까지 설교를 해야 되네, 목회자가. 예. 근데 은퇴 나이면 93세면 안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박조정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패턴으로 하면 훨씬 잘하신 것 같은데, 개척의 담임 목사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겸손의 그분은 극치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박조준 목사님은 이제 서울대 물리대 출신이기도 하시지만 그 영적인 뭐랄까 스피치의 카리스마 이런 것에 좀 뛰어나셨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두 분의 설교를 다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컸던 것 같고, 제가 신앙적인 개인적인 큰 핵심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기숙사 생활하면서 친구 권유해서 이제 신학교 이제 학부 때도 보면 알바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천호 이동 파출소가 그 천호대교만 넘으면 파출소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오후 학교 수업이 끝나면 5시쯤 끝나면 6시부터 새벽 4시 방범 알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가 저기 천호동 쪽이 아주 우범지대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썼다고요. 방범대원들하고
조편성이 돼가지고, 근데 방범대원들이 신학생들하고는 심심하다고 2명씩 짝져서 니들끼리 해라 하고, 자기들은 거기 앉아있고 우리는 이제 방범 순찰하고, 그러다가 이제 노인들 밖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계신 분들 집 찾아도 주고, 또 사연을 물어보면 가정에서 많이 학대를 받으시고 있었고, 그 당시에 보면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유일하게 무기라고 하는 것은 빵망이 하나, 호루라기, 그리고 모자, 3가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방범대원을 시키지만 도둑 예방자들을 쫓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쪽에서 담을 넘는다 그러면은 호루라기 부는 거죠. 예. 그리고 교육을 시켜요. 절대 맞닥뜨리지 마라. 너희 방범대원들은 쫓는 역할이지 격투 벌이는 게 아니다. 영웅심리 하지 말고 그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제 그런 훈련을 받고 대학생 방범대원으로 파송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 예. 그러다가 제가 한 달 정도 그 알바를 잘 하다가 그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개인 택시하고 나는 분명히 신호등을 보고 건네는데, 예, 그 택시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예. 그때 이제 이마가 그 당시에는 한 12바늘 정도 꼬맸고, 청로등에 그때 이화병원인가 그쪽에 실려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이렇게 손수건으로 그 택시 기사가 이제 이거를 줬는데 막 수건에서 피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서 거기서 조치를 못하고 그 종합병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도 누이 집 근처로 가야 된다 그 생각이 있어서 종로에 있는 한국병원으로 정형외과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실려가지고 거의 1시간 이상 그 병원에 와가지고 막 CT 찍고 뭐 찍고 막 하는데, 사람이 조사가 먼저니까 당장 뭐라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찍는데 1시간이에요. 1시간 조사하고 막 하는데, 그런데 여기만 조금씩 아프고 다리에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더라도. 근데 제일 두려운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신학생이다 보니까 두려움이 뭐냐, 나는 이제 이대로 끝나는 건가, 뇌를 다쳤으니 머리를 상처를 이렇게 당했으니 목회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오히려 되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인데도. 그리고 뭐 거의 한 3시간 이상 뭐 붕대로 감고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눈만 뜰 정도였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앞에 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시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몸이, 이게 몸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감이 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고를 당할 때 우리는 뭐 천국이 보이고 뭐 이런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느낌에 딱 받치는 순간에 아픔도 모르겠고, 하나 느낌이 스치고 지나간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가긴 너무 억울합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목회자 되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사고 당할 때. 예. 그리고 뭐 하루 지나고 새벽에 이제 이렇게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를 당할 때는 뭐 하나님, 천국, 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거 하나 느낌이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가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막 투정을 하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한국병원에 간 것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돌아보면. 한국병원이 그 원목실이 있었는데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감리교 쪽이었는지 지금 생각은 못하는데 그 병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저를 처음에 신학생인지 모르고 전도 차원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차트를 보면서 신학생인 줄 알고 이제 하루는 오셔가지고 그때 막 그 해외 노동자들이 그 병원에 6인실인데 5명이 이제 막 그 노동자들이고 저는 중간에 끼는데 이 노동자들이 완전히 나이롱 환자들인 거예요. 저녁이면 막 소주병이 들어와. 환자들인데. 그러니 제가 중간에서 그 고자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와, 이 환자들이 술을 먹고 이거 도대체 뭔가. 그런 와중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병원 생활이. 근데 여자 목사님이 딱 알고는 키를 주시는 거예요. 원목실을 스스로 성경 볼 수 있도록.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늘 연세대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다시 제도전에서 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나는 신화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부끄러운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원목실에서 하나님과의 이제 만남이 이제 정말 깊게 묵상하게 됐고, 정말 그때 은혜로운 장소를 그 여자 목사님이 제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장소를 잘 목사님이 제공해 줬는데, 그 회심이라는 게 막 학교 기도탑에 올라가서 그렇게 회심이 될 줄 알았고, 뭐 그냥 기도원 올라가서 방언해서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 보면서 혼자 독방에서 진짜 그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가려고 했던 그런 거, 회심. 그리고 두 번 다시 이제는 딴 생각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그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다른 데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신학으로 전념을 해야 되겠다. 2학년 때요? 1학년 2학기 때. 예. 그러니까 6개월 다니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회심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입학 때 등록금을 이제 내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등록금 노루말폭 잡을 테니까 한 학기만 다녀라. 네. 아버님이 이제 신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또 이제 사범학교 나오시고 아버님의 꿈은 전남대 농대를 간 거였어요. 오히려 사범학교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도 전남대 상대나 이렇게 갔으면 아버님의 소원이 그쪽이었고 저는 그쪽이 아니라 서울 쪽으로 와서 연대 경영학이나 그쪽 가는 것이 내 꿈이었고 이제 그것 와중에 이제 누님이 신앙으로 신학교 쪽으로 이제 권을 했고 그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예. 그래도 이제 회심도 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평생 지기들도 있나요? 네. 지금 이제 그 제가 이제 군복무 과정 하느라고 이제 사실은 제가 1학년 2학기 때 준비를 해가지고 군종 장교 시험을 봤어요. 네. 군인 장교로 가려고. 예. 그래서 이제 서류 면접 성적 통과하고 장교 훈련을 6주간 받았어요. 예.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님이 생명이거든요. 색약. 눈이? 아니, 예. 어머님이. 어머님이? 예. 근데 나중에서 알았는데 이게 반성 유전이더라고요. 색약이었군요. 예.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외화 갖고라도 숫자 애화 갖고도 통과를 하려고 그 뭐지 이렇게 숫자 색으로 쓰러진 건 막 애웠어요. 그것을 탈락했구만 그냥 예. 흰색에서. 근데 딱 보는데 범벅이 돼가지고 못 읽겠는 거예요.
물론 뭐 녹색, 빨강 이건 단색은 되는데 이게 서너 가지 딱 생각하니까 못 읽어요. 예. 근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애어 갖고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뽀록이 났죠. 여기 그 신학교 때 예. 그래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예. 그래도 교수님 중에 그래도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과목들이에요? 우리 지금 기독교 윤리에서 이제 맹룡길 총장님을 하셨던 분, 그럼 이제 기독교 윤리 교수셨다가 이제 총장이 되셨고 또 성종윤 교수님이라고 신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 독일에서부터 이제 다 학부 출신이고 하는데 참 매끄럽게 잘 강의를 하셨고 그러니까 한 분은 그 목회자의 어떤 윤리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한 분은 학문적인 그 영향을 디아코니라고 하죠. 이제 어떻게 교회는 운영이 돼야 되는가, 교회의 주체는 누군가,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담임 목사 이렇게 칭호는 하지만 내 교회라고 하는 순간에 결국은 거기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제 교수시면서도 굉장히 그 의무적으로 하는 목회가 있잖아요. 단독 목회 몇 년 해야 되고 교수를 하려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보면 교수도 잘하고 목회도 잘한 분은 내가 못 봤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유명한 학자더라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각한 거죠. 아, 목회 쪽이든 교수 쪽이든 태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목회 쪽에.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가정이 사실은 아버지가 그 귀신에 들려서 막 하는 그런 것도 보았고 집에서 시킹굿이라고 그러죠. 그 무당 데려다가 마당에서 짝짓하면서 막 두들기면서 근데 그 당시는 장손 집안이라 우리가 집이 세 채였어요. 안채, 바깥채, 사랑채. 그러면 사랑채는 완전히 동네 해관이야. 새끼 꼬는 사람이 와서 하루 종일 그 소 염을 쓰는 그 뜨끈뜨끈한 방에 새끼를 꼬아서 가는 장소. 그리고 안채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 바깥채는 이제 어머니.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집이 딱 구분이 됐었는데 그때에 구슬하고 나면 TV도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이코너 TV, 흑백 TV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뭐 기밀 레슬링 축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5시에 밥 먹어야 돼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니까. 덕석 펴놓고 마루에 이제 TV를 내놓고 그러고 60명씩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신학교를 네.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네. 이제 교회 부목사 시절을 보내고. 네. 부목사가 아니고 이제 여기 그 구리에 가까운 여기 지금 여기. 경일교회. 예. 예. 토백로에 있는 거기 돌다리 있는데 거기서 처음 이제 그 경일교회 중고등부를 파트 전도사로 와가지고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중고등부를 전임적으로 하면서 그 당시는 뭐 문학의 밤이라든지 이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극도 하고 정말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연극을 보고 이제 우실 정도로 그렇게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파트였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5개 교회를 거친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뭐 상계동 쪽, 또 신도림 쪽, 또 지금 사랑의교회 옆에 애당교회라고 그런 개척교회였는데 예. 검사 개척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저는 96년도 종로 평강교회로. 96년에 교회 개척을. 예. 그러니까 82년도에 학교 들어가서 96년도에 이제 개척은 처음 한 거죠. 그럼 이제 여기 현재 그 남양주의 평강교회는 정확하게 99년도에 겨울부터 와서 시작을 해서 남양주 평강교회.
남양주 예, 평강교회로 처음 개척한 거는 이제 종로 평강교회. 교회로 이전. 예, 예, 됐군요. 예. 아이고. 그 이제 이전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다가 모든 것을 올인하고 아동 복지부터 거기도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가 18평? 거기는 예. 아니 종로는 가정집이었는데 1층, 2층 이제 거기도 집이 세 채였는데 안채를 1층, 2층을 이제 개척을 했고 안방에서부터 개척을 했고 그래서 이제 2층까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 제가 이제 거기서 모든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단돈 10원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예, 종로에서.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깥채가 그 뭐라고 하죠? 선순위 그게 걸려가지고 대법원까지 2년을 제가 혼자 써가면서 투쟁을 했어요. 예.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일단은 개척지라도 시간을 버려야 되고 갈 곳을 제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 2년 정도인데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었어요. 김포, 뭐 고양시, 어디 뭐 나왔다 하면 막 소식지 보고 교회를 다시 나는 개척해 보려고. 우리 집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양주 평강교회가 그 건물을 보고 간 게 아니었고 그 평강교회 바로 앞에 주공 2차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동생을 임대 아파트 주려고 청약을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14평.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청약 서류하려고 갔는데 앞에가 1700가구고 주공이 500세대에서 한 세대인가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500세대면 500세대 왜 499세대야 그랬더니 500세대가 들어가면 학교를 세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주공이 499세대를 한 거야. 근데 앞에 건강아파트가 1700세가 들어서니까 학교가 안 들어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흥초등학교가 들어섰고 처음에 진건초등밖에 없었는데 그 학교가 들어섰죠. 그러면서 제 눈에는 천주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양주 평강교회로 올 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겠네요. 없었죠. 그때는 이렇게 그때 총 자금이 통장에 있는 돈이 한 250? 만 원이 전 재산이군요. 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경매했을 때도 단 집을 어떻게 10원도 못 할. 교회는 어떻게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 아파트를 동생을 주려고 했는데 임대 아파트 들어. 예. 거기 14평에 이제 우리 식구가 다 들어갔고 그 남양주를 개척할 때 한 명이 못 온 거죠. 그렇게 대형교회를 거쳤지만 막상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서울이고 여기는 또 남양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개척 이전하면서도 한 명도 못 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식구끼리 예. 4명만 이제 개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6살, 남자아이가 6살, 그러면 이제 큰 놈이 딸이 초등학교 4학년. 예. 그래서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데 18평 그 바닥을 이거 인테리어를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방산시장 가가지고 그 데코타일 장판을 샀는데 이거 어떻게 붙여요? 그랬더니 거기서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기둥부터 붙여서 나중에 자르라고. 그래서 본드를 붙여서 그 작업을 우리 아들이 6살 때가 되는데 그때 쪼그리고 그걸 보는 거예요. 아빠 개척 그 장판을 붙여가는 장면을. 그러면서 한쪽에 그 박스 위에서 쪼그리고 잠이 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영향이 크지 않나 신학교를 안 가려고 했던 것이 왜냐하면 정말 처절한 그러한 고생의 모습을 다 아이가 보았기 때문에 아빠 나는 부자 장로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신학교를 안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복지 목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예.
그게 뭐 2005년도에 시작했다면서요. 2005년도 되기 전에 복지는 아니지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이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때는 복지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창안에서 하는 거죠. 아이들 12명을 그레이스에 태우면서 평강 성교원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9시부터 성교원을 해서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때 이제 집사람이 몬테 성교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했고, 실제적으로 이제 오후부터는 뭘 해야 되나, 아동 목회로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하는 게 이제 CMS, 그게 처치 미션 스쿨의 약자인데, CMS 애국어로 전과목 학습한 것을 제가 정보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그 당시 1,0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랩실을 만들어서 독서실 의자에다가 학년을 초월해서 영어로 전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예, 모든 걸 투자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난 거금이었죠. 저희 교회로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인지도를 좀 얻었고, 그거는 5년 뒤에 이제 아동복지는 시작한 계기가 됐고, 애들을 아동복지 들어오기 전에 한 50명 정도를 육부 수업을 한 거예요. 오후 1시부터. 그러면 밤 한 9시에서 10시에 끝났죠. 예.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밥도 해 먹이고 간식도 주고, 그때는 복지가 아니었으니까 선교 차원에서.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무료 공부방으로 운영을 5년 하다가 이제 시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이런 것 좀 해보라고 그래서, 아버지 학교로서는 그 교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내가 살던 주공 2차 아파트 그 노인복지관을 빌려서 아버지 학교를 하게 했어요. 지역 아동센터가 거의 남양주에서 처음인가요? 우리 목사님 한 게? 예, 1호 처음. 예,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소문이 나니까 민간인들은 안 해요. 왜? 돈을 안 주니까. 10원도 안 줬으니까. 예. 정부 지원 없이.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예. 그래서 교회에 아동 저는 이제 살려야 된다 했고, 오히려 복지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온전히 몰입을 했죠. 예. 교회에서 이제 아동을 살려야 된다는 오로지 그 사명 하나로.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졌구만. 예, 교인 성도들이 이 CMS 영어 스쿨을 보내다가 목사님이 하는 발표회 이런 것을 보고 나오시게 됐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8년째 나오더라고요. 전도를 해서 8년. 예. 중보 기도는 물론이고, 그래서 제가 전도가 단신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먼저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나온 아이들이 그 유치원 때 나왔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게 됐고, 유치원에. 예. 성교원에 들어왔던 아이들. 성교원에. 예. 성교원에 입학했던 애들이. 예. 고등학교까지네. 예. 그래서 우리 딸 그 세대까지 그때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대학 간 게 아니었고, 우리 아들 세대까지는 다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 지나고 그랬어요. 그때 성교원에 했던 애들은. 근데 지금은 다 왜 힘들까 생각해 보면, 아동복지시설 들어온 애들이 기초수급자 법으로 정해놔가지고 저소득층 차상위까지만 딱 받게 하고 일반인은 못 받게 한 거예요. 예. 복지센터는 예. 이 자격 기준이. 그렇죠. 저소득층이네. 예. 그리고 저소득층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낙인효과예요, 이게 들어온 아들이.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초창기에 힘들었던 것이, 저기는 돈 있어도 아무 데나 못 들어가. 거꾸로. 학원은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저기 복지시설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뭐 5% 10% 일반인은
이제 특례에 의해서 들어올 수는 있다 이렇게 법으로 해놓으니까 들어오려고 그러면 4대 보험료 가져와라. 부모가 얼마 소득 기준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학 진학률이나 그렇죠. 이제 진학률이 100%에서 현격히 2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동복지시설이 진학률이. 예. 그리고 그것도 우리는 2개 시설을 초등학교 중심 시설하고 중고등부 시설을 초등부 시설은 1호, 중고등부 시설은 60호예요. 60번째 설립한 학교예요. 예, 2005년에 세웠고 2011년에 세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졸업할 시즌에 5년 뒤에 세워진 거죠. 왜냐하면 애들이 중고등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같이 아동센터를 이용해야 되고 학습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학년에 6과목이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해도 36개 과목이에요. 학교잖아요, 센터가. 근데 중고등학교까지 가세하면 선생님들이 역량이 안 돼. 중고등부 수학을 가르칠 수가 없어, 아동센터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센터들이 겁나서 못해. 중고등학교 애들을 받을 수가 없어.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면 빠이빠이 잘 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등학생 애들은 방임이잖아요. 지금 복지 목회로 이제 오랜 시간 해왔잖아요. 예. 목회 해오면서 뭐 센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예. 다양한 센터들이 예. 운영하는 것이 뭐뭐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보면 뭐저 아동복지센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요. 예. 지금 이제 그 명칭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날마다 왔다 갔다 예를 들면 오전 10시에 왔다 오후 8시에 이렇게 퇴근식으로 하는 복지시설을 이용시설이라고 하고 8시간 출퇴근으로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용한 시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그룹홈이라고 그러고 쉽게 말하자면 소규모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이걸 이제 들은 분도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소규모 7인 시설 고아원입니다. 7인 시설? 예. 7인? 예. 7명. 아, 시설. 예. 원래 우리가 이제 고아원 하면 40명, 50명이었다가 일본의 복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많은 인원들은 이게 부적합하다. 왜? 빨래 한 번 하더라도 40벌 팬티가 한꺼번에 돌아가면 안 된다. 모든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규모로. 예, 지금 있는 국가 정책이 그 40명, 50명 그 6.25 피난 때 고아원들이 지금은 다 보육원으로 바뀌어서 보육원에서도 또 다 7인 이렇게 해서 소급으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형 그런 그룹홈 보육원에 이제 이렇게 우리 그룹홈처럼 다 소규모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설립을 하게 하고 케어를 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공동생활 가정인데 그거는 생활시설 24시간 생활시설이고 가정이 깨어졌다라든지 뭐 부부간의 학대, 아동 학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찰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아이들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지자체 시장님의 공문에 의해서 한 번 타진을 합니다. 이런 아이 받겠냐. 그래서 한 번도 저희도 지금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거절한 적이 없고 우리가 아이들을 상담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이 받을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딱 남양주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보내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동 공동생활 그러니까 있고 지역아동센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봤더니 지금은 또 뭐 쉼터도 있고 아동 쪽에 보면 쉼터는 뭐 하는 거죠? 쉼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애들이 가출했다 그러면 단기 쉼터라는 것은 하루 묵게 해서
장기적으로 장기 쉼터 쪽으로 또 옮겨가요. 이건 예, 중장기로 식으로 15일 뭐 한 달 그리고 또 그룹홈처럼 계속해서 한 1년간 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예. 이게 쉼터도 단기 쉼터가 있고 중장기 쉼터. 다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네요. 와.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보면 단기 쉼터는 지금 하루를 남기면 안 돼. 단기 쉼터는 그래서 이제 하룻밤 예를 들면 재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설로 연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는 매일 새로운 아이를 받게 되는 격이 되는 거죠. 쉼터 같은 경우. 이제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받아서 지금 그 쉼터에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집 가출한 아이들이 그래도 매일 있어요. 많죠. 그렇게 많아요. 학교 밖에 애들이 한 달 평균 많습니다. 잡으면 그 단기 쉼터에 아이들이 몇 명 왔다 가요. 한 달 기준으로. 그건 제가 이제 쉼터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데 이제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간판도 달고 모든 것을 오픈하게 해놨어요. 근데 학대라든지 방임으로 온 애들은 2차 보호자들이 가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명칭만 소개를 하지 주소도 오픈 안 하고 전화번호 없고 그냥 무슨 그룹홈이다라는 이름만 있지 시청 사이트에도 공개를 안 합니다. 쉼터는 그런 거고요. 쉼터가 이제 그룹홈은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 뭐 운동 하는 거 있다면서요. 뭐 운동이요? 저 야구. 야구도 있고 뭐 저희가 이제 많은 운동을 했었는데 풋살구장도 있고. 풋살구장.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그룹홈 아이들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인권이 있으니까 이제 감명을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한 번은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공무원인데 급히 모 지역인데 상담을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상담은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이야기도 선생님이 있는데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좀 두 사람만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다 나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여러 지금 사건이 많습니다만은 그 이제 입소할 때 사건이니까 아이가 독자였는데 그 저녁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부모들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집안이 정말 힘든 집안이었어요. 아들 혼자인데. 근데 한 번은 아이가 심하게 게임을 하다가 늦게 들어오니까 이 엄마가 쇠 파이프로 이 아이를 막 가격한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때렸는지 그 온 집안의 벽이 다 피바다가 됐고 신고가 돼가지고 그 모 지역인데 우리 남양주 보호 전문기관이 급파가 돼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 와중에 그냥 폭력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엄마가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를 농약을 먹인 거예요. 응? 아이가? 아이에게 엄마가 농약을 먹여. 죽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도 나중에 농약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큰아버지가 공무원이라 이 네트워크가 빨라가지고 큰어머니가 막 그 아이랑 싣고 우리 남양주 지역으로 막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큰어머니가 딱 볼 때 이 아이가 지극히 정상적이었는데 이제 막 약을 먹었기 때문에 눈이 돌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와가지고 이제 그 뭐 이렇게 다 치료를 하면서 살아났고 한 병원에 한 벽 하나 사이로 엄마 입원돼 있고 아들 입원돼 있고 그런데 이제 애가 좀 호전이 됐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큰아버지 이제 큰어머니죠. 큰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상담하러 온 거예요. 저희 그룹홈으로. 근데 차마 그 이야기는 바로 못했고 가시기 전에 사연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5학년 때 돌아왔는데 말이 언챙이가 돼가지고 단어밖에 못해요. 그리고 엄마가 입원되어 있는데 이 분노가 쌓여 있어가지고 그룹홈에 왔지만 치료가 안 됐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울분은 쌓여 있고, 이거 딴 사람이 약 먹인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약을 먹여서. 이제 그 사연을 듣고 애가 원청이었구만요. 원청이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악화가 돼버린 거죠. 예. 그 이제 우리 치료는, 심리 치료는 애가 단어를 이어가는 거예요. 뭐 공부는 두 번째 치고. 그래가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막 반강제식으로 여기서 뭐 미술 치료 받으세요, 뭐 언어 치료 받으세요. 예.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성교원을 하다가 시청 권유로 해서 1호 시설로 이렇게 하게 됐고, 그게 2005년이고요.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두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남매였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나오다가 아빠가 지금 같으니까 그 요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방문했을 때 아빠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어요. 예, 여기 못 먹으니까 호스를 목에다 대었고, 이 아이들을 알아보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흘리더라고요. 말도 못하지.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그게 처음이자 두 번 못 가는 면회였고, 그게 이제 요양원 설립에 아니요, 한참 있다죠. 그럼 2016년이고 그거는 2008년도에 그룹홈이 처음 설립하게 된 계기가 시에서 아동센터를 1호를 하고 있는데 또 찾아온 거예요. 요양원 설립은 언제 하신 거예요? 2016년. 2016. 이거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예. 예. 그것도 진건음에서 최초. 없었어요, 아예. 요양원 자체가. 거의 3만 명 인구 중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러니까 생각했어요. 3만 명인데 왜 시설이 없지? 예. 근데 건물에 문제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시설이어야 되고 노이자 시설이어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오래된 건물이라. 예. 스프링클러도 안 돼 있고 우리가 다 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진건읍에 설립 기준에 맞는 건물이 없어요. 아예. 그것만 얘기해도 1시간은 걸립니다. 그거 허가 받는 것만 얘기를 해도. 설립 기준에 맞는 건물이 없어서. 예. 건물이 없다 보니 예. 요양원이 없었구나. 예. 저 전에도 누군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건물을 15명이 보고 갔는데 다 물어보고 다 자빠진 거야. 요양원에 지금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 진거름은 몇 명이나 적기라고 봐야죠. 몇 명이나 지금 입소돼 있어요? 지금 소규모 시설 그거는 안에 자가 건물이 아니면 예.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임대 건물들은 최고가 요양원은 9인 시설. 더 적게도 할 수 없고 더 많게도 할 수 없고 최소 기준이 9인 시설. 그 다음에 주야간이 7인인데 그거는 면적에 따라 나오는 시설인데 주야간 보호는. 그래서 우리는 100평에서 한 층에서 두 가지를 하려고 보니까 16인 시설로 9인 시설 플러스 7인 시설. 주야간 7인 시설. 예. 그렇게 해서 생동감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 뭐 됐죠. 예. 그러니까 한쪽은 그 생활시설이니까 24시간 침대에 누워 계셔야 되는 거고, 네. 주야간은 들랑달랑 이제 학교, 노인 학교처럼 들랑달랑 해야 되는 시스템이니까 서로 요양원도 생기가 있고, 예. 똑같이 수업을 하니까. 예. 인지학교라든지 뭐 이런 거, 치매 예방 뭐 이런 거를 똑같이 해요. 구별 안 하고. 복지 목회하시면서 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뭐 한두 개만 이야기해 주죠. 뭐. 예. 물론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말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고, 네. 문제는 목회자 쪽에서 영성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예. 예. 때로는 안 믿는 분들은 아빠 나오는데 7년, 8년 그러니까 눈물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딱 맞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타는 거두리로다. 시편 말씀이 7, 8년에 한 명 정도네, 그죠? 7, 8년에 한 명 정도 이게 사람이 변해서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7, 8년. 예, 예수 안 믿었던 분들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20년 차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도 미안하니까라도 나가줘야 되겠다. 그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정성을 쏟아고 어떤 후원을 하고 어떤 양육 케어를 해도 자발적으로 사람이 성찰해서 이만하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자동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참 딜레마네, 그렇죠. 예.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 예. 그냥 직업으로 하면 되는데 예. 봉사와. 예. 근데 이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혼 추수라는 가장 절박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하면서도 딜레마겠네, 그렇죠. 사실 저는 요양원을 하려고 생각 안 했고 요양하기 전에 부산에 저 호스피스 온목 호스피스를 하려고 죽어가는 사람들. 호스피스가 제가 앞으로는 그렇죠. 예, 유일하게 목회자만 할 수 있는 타이틀이 호스피스예요. 호스피스 온목. 호스피스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져요.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 한 달, 예. 거의 뭐 한 달, 두 달 안에 그분들이 이렇게 예. 돌아가시게 되는데 저는 마지막 시간들을 저는 이제 목회자가 착하다 이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세례를 복지사가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담임 목사님이나 목사님을 모셔와서 세례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살이 되든 뭐 100살이 넘든 타치 없이 목회자가 유일하게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호스피스 업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고신대 수석으로 졸업했던 분이 울산에 그 대형교회를 그냥 버리고 사실은 호스피스를 하신 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1의 온목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만사 아동복지 다 제쳐놓고 2박 3일 가서 온목 수련을 한 거예요. 나는 그것에 필이 꽂혔어요. 아동복지보다는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에 가서 했죠. 근데 남양주에 지금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80만인데. 예. 뭐 수녀원들이 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겸해서 한 데는 알고는 있는데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제가 이 용인의 샘물 호스피스라고 한번 가봤는데 진짜 거기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남양주는 제가 전문적인 것은 지금 못 찾고 있고 우리 신문사에 예. 호스피스만 전문으로 사역하는 분이 글이 매일 쓰잖아요. 네. 그분은 그걸 갖다가 이제 사역을 해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하여튼간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목회자가 복지사가 할 수 없는 것들 호스피스 사역 중에 주관하는 분들의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 참 좋네. 그치? 세례를만 줄 뿐만 아니라 복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거고,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현재 뭐 이 복지 목회하면서 그 한 달 매달 그 임대료가 뭐 7, 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이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을 평생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평생 감당해 왔고요. 저희가 이제 기간으로 말하자면 2005년도에 평강지역아동센터, 2008년도에 아까 우리 소디에 우리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계기로 그 두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없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남양주에 문의했더니 그 그룹홈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생활시설입니다. 목사님이 어차피 비용시설 했으니까 생활시설도 하나 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을 저녁에 10시가 되면 얘들이 방임이 돼요. 우리가 제과당센터 보내도 거기는 두 자매가 살고 장가간 삼촌이 인테리어 사업하느라고 새벽 3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오빠가 놀러 나가버리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방임이 또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보호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룹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계기로 이제 2008년도에 3년 뒤에 그룹홈이 하나가 생겼고 이거 그룹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이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형제 자매도 4학년이면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서 못하고 그게 맹점이죠. 지금 복지 중에서. 그러면 또 분리하라는 소리냐. 이산가족이 또 되라는 소리냐. 법적으로 할 수 없대. 나이가. 예.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남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또 보면 막 성폭력, 뭐 정은이 사건 뭐 나오고 막 이게 분위기가 남녀 같이 있는 것도 안 되고 선생님이 여자 시설에 있는 것도 뭐 다 막 형제 사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난 바이러스를 주는 거죠. 예. 우리는 생각조차도 못 하는데 국가에서 이제 다 분리해라. 그리고 원래 우리 평강군 나온 집은 혼성으로 내줬는데 지금도 안 나와요. 이제는 그 뒤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룹홈을. 예. 형제가 오면 둘 중에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그럼 우리 남녀 중에 하나를 보내라, 딴 데로 보내라는 소리냐? 그럼 그렇지 않으려면 목사님 하나 더 하시든지요. 야, 지금 2개도 힘든데 또 그러면 아파트 임대를 얻어서 하라는 소리냐?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평강사랑의 집이 2년 뒤에 그 남매 사건, 분리 사건 때문에 또 임대 아파트를 임대로 또 얻게 된 거예요. 아파트 32평을. 예. 그러니까 자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임대시설을 계속 물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임대료를 준 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때문에 전문적인 사역을 이제 하나를 더 늘리게 됐던 거고. 그러면 3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2011년도에 2005년 6년 뒤에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쯤 중고등부 전용 하버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동기 목사님들이나 동역자들은 아니 목사님 한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그러는데 이제 사연을 모르니까 거기는. 저는 이제 생활시설, 이용시설을 깨뚫어 보니까 한국의 아동복지가 어떻게 가야 된다 이걸 알고 있었고 어차피 나 같은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거니까 뭔가 복지목회에 샘플링은 돼야 된다. 그러면서도 2차 힘든 게 뭐였냐면은 바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2006년도 한 9개월 뒤에부터 조금 18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도 시설장 하나의 인건비라고 주는데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100만 원이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시설장을 2년간 딱 잡으면 이 다른 기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년간 자부담하고 시설장 급여 나오면 또 옮겨가고 또 무임 생활이 또 되는 거예요. 여기 2년 했다가 2개 시설 때 4년, 3번째 할 때 6년, 4번째 할 때 8년을 제가 급여를 안 받았어요. 급여 나올 때도. 예.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를 무임 생활을 한 거죠. 예. 이 기관이 들어서기까지 돈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공간이 넓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그 이제 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요. 예. 그래도 이제 그 성경 구절에서 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하면 성경 구절. 아니면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떤 이 구절을 가지고 나는 복지 목회를 한다. 힘들 때는 나를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이거였어요. 예. 그리고 늘 분노가 차고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예. 예. 원주인의 본질적인 것에 돌리는 삶. 그게 부부간에 참 힘들더라고요. 목회자 사모고 목회자지만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죠. 왜 이제 막 이렇게 힘든데 늘리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수긍을 하죠. 왜? 내가 지금 23가정을 먹여 살리지 않냐, 개척교회가. 한국교회의 개척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현상이 뭘까? 내가 부담가게 헌금해야 되고, 내가 부담가게 봉사해야 되고, 목사님이 설교가 안 좋아서도 아니고, 목사님이 뭐를 안 해서도 아니고, 한국교회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역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인데 아니네. 예, 다 놀래죠. 그리고 23명의 급여를 준다고 생각하면 놀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건물이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실습 때 한 2시간 장황한 얘기를 합니다. 시작부터. 이제 그 어려운 설립 과정을 제가 다 말을 못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이제 좀 실습생들이 와서 자신감을 얻죠. 예. 그리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한 10년, 12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제 후회를 말씀드립니다. 나는 부격자 생활하느라고 13년을 보냈는데 복지를 처음에 딱 하면서 후회가 딱 3년만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예, 독립으로. 예.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복지 목회를 하면서. 예, 복지 목회는 늦게 하면 할수록 손해구나. 시대상으로,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동복지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예. 이게 패러다임이. 예. 그래서 내가 지금도 실습 온 사람들은 하루라도 해라. 빨리 하는 게 낫다. 나 250만 원 하고 있는데 당신 돈 얼마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나 같으면 2억 가지고 있으면 날개를 단다. 10개도 한다. 내가 이렇게 너 또 부추기죠. 해라. 그리고 2억 원을 한 달 예금에 생활비로 예금하면 이자를 얼마 받겠냐. 0.5부 이자 받아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나처럼 250만 원을 투자해서 7개 기간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보조금을 받은 것 보면 몇백억 원이다. 그리고 23명 가장으로 또는 여자 가장으로 먹여 살렸지 않냐. 그 가치라는 것은 250만 원 투자해서 23가정을 25년 동안 먹이고 입히는 장을 만들었으니까 진짜 한국의 복지가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공약이 50만 개 일자리 창출했는데 과연 그거라도 되냐. 수백조 원씩 쏟아 부어도 못한다, 창출. 그러면 진짜 복지 현장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국가가 도움을 줘야 된다. 왜? 그냥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복지를 하게끔 시유지라든지 공간 땅을 제공하고 마인드가 됐다라는 사람은 10년 정도 지켜봤으면 위탁을 주고 그래서 잘 운영하게끔 해줘야 지자체도 부강해지는 거고 일자리 창출이 안전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일 국가에서 망각하고 있는 것이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데 최고의 16급 일자리가 지역아동센터 자리다. 왜? 내가 당장 대학교 공부했던 것을 바로 애들한테 줄 수 있고 또 형들처럼 누나처럼 친근한 가운데 자기 소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국가는
똑같은 직장에서 100만 원만 봉사한다 치고 청년들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200만 원 주는 일자리에 300만 원씩만 주면 하루아침에 해결된다. 청년 일자리는. 그리고 비전이 있지 않냐. 이제는 호봉제까지 다 주고 수당까지 공무원하고 똑같은데. 네. 그래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축은 운영자 측을 불안하지 않게 전세자금 주고 매입하게 해서 실장들이 자기 월급을 임대료에 쏟아붓지 않게 하고, 또 대기업 회사라든지 사업에 잘 나가는 사람은 그 일회성 그 공헌 사업으로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진짜 1인 1사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그 복지기관들을 지원하면 거기서 일자리가 바로 창출되니까 그러면 그 창업자라든지 사장님 그 이름도 빛날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뭐 삼성재단 장학금 그러면 결국은 삼성 마크 하나 붙여주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으로 키워가지고 전문인들을 키워내가지고 결국은 영입 다시 받지 않습니까? 일자리들을.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우리 목사님은 먼 훗날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 잠깐 어제께서 우리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제가 복지를 하면서 뭐 은퇴 나이 생각하고 사람들은 다 그것을 내 노후에 뭐 할까 그거를 계획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설교하고 강의할 때는 아픈 사람도 생기가 난다고. 그래서 나는 그걸 나쁘게 든 게 아니라 그게 내 달란트라고 한다면, 그러면 숨 쉬는 순간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처음에는 뭐 호스피스 그런 거는 직제로 다가갔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일을 하게끔 또 취업자들이 왔을 때 멘토 스쿨이 필요하겠구나. 그것이 그 뭐 건물형이 아니고 대학교를 설립해서 그 설교 스피치로 그 노학자들, 노신학자들이 지금 실천 신학으로 그렇게 강하게 가듯이 이 복지 강국을 만들고 복지 목회를 활성화시키려면 그 공간과 그 모든 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 또 교수진,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것이 1순위. 예. 괜히 뭐 정년 60 그런 거 거기다 또 대입하지 말고 연령을 초월해서 더 연령이 많은 사람들의 노하우가 많다는 걸 생각하고 실버 일자리 국가에서 눈을 떠야 되는 것이 이런 일자리지, 연령 제한해가지고 퇴직금 안 주려고 10개월 사업만 주고 일자리도 그런 식으로 머리 써서 일자리를 주면 안 된다. 그겁니다, 목표가. 예.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자녀들에게 아버지 점수를 얼마나 받아요? 어렵습니다. 그거는. 예. 자녀들이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렇다 어떤 이야기. 예. 제가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 또 성공하는 목사님들을 다른 목회 분야에서는 좋게 평가받는데 자녀 쪽에 바라보면 항상 결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가정 목회고 자녀 목회가 아닌가 요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 배고픔과 많은 서름과 어려움을 25년 동안 겪으면서 뿌듯한 게, 그래도 아빠는 그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아직도 그런 마인드가 있다는 걸 들을 때 참 뿌듯하고, 제가 2000년도부터 개척을 했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2025년까지 사례비 한 달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공기 먹고 살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비량으로 복지도 했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해오지, 교회 회계를 통해서 사례비 한 달 주세요,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임대주택을 통해서도 주택도 주시고 또 이렇게 호봉제 뻥 뚫려서 연금 또 받게 하시고 또
여지껏 못 받았던 것도 호봉제 채워가지고 받아라 요즘 또 주고 있고 이제 연수는 2, 3년 남았는데 예, 후회는 없습니다. 연금 나오네요. 예, 이제. 예, 연금 받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예, 17년 걸렸습니다. 국가 제도로 이끌어내는데. 예, 예. 제가 감사합니다. 저도 예, 이제 전무관님 만난 걸 너무나 고맙습니다. 진짜 큰 기회인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사회공헌 사업을 또 기획하고 있고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공간들을 좀 할애해 주시고, 저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멘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기업도 일자리도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예.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복지 할 수 있도록 잘 교육시켜 주세요. 예. 겁내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